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6년 현재 기술과 비즈니스 세계의 지형을 수면 아래서부터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죠. 바로 AI 인프라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최근 몇 년간 본 가장 역동적인 지각 변동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 탐구에서는 쏟아지는 정부의 과부하 속에서 이 복잡한 기술 트렌드가 실제 기업의 재무장부와 전략적 행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면을 분해해 볼 겁니다. 네, 단순히 겉핥기식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진짜 돈의 흐름과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쳐 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해부해 볼 사례는 2009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유기적 총매출과 비갭 주당 순이익 모두 20% 이상 동반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한 한 거대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거대 규모의 기업이 17년 만에 20%대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는 건 사실 경영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렇죠. 덩치가 산만한 기업이 벤처기업처럼 성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뜯어볼 부분은 단순히 AI 붐에 올라타서 돈을 벌었다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전통적인 모델을 해체하고 치명적인 재무적 부담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인프라를 확장했는지 그 전략을 짚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면서도 의아했던 대목이 그 AI 인프라 확장이었어요. 수치가 정말 압도적이었죠. 네, AI 인프라 수익이 전년 대비 무려 243%나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수행 의무, 그러니까 앞으로 걷어들일 확정 매출인 RPO가 5,530억 달러에 달해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엄청난 수요를 실제로 감당하려면 향후 3년간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10기가와트면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굴리고도 남을 전력량 아닌가요? 충분히 남죠. 상식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사들이려면 막대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발생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네, 빚더미에 앉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량의 90% 이상이 파트너를 통해 전액 자금 조달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파트너가 90%를 부담했다고요? 보통 이런 IT 공룡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라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통제력을 잃을까 봐서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통제력 상실의 우려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이른바 BYOH, 그러니까 고객이 자체 하드웨어를 직접 가져오는 모델과 고객 선불 결제 모델을 전략적으로 도입했어요. 아, 인프라가 절실한 파트너나 고객이 직접 하드웨어를 대거나 구축 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쏘게 만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독특한 자본 지출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서 지난 분기 이후에만 29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면서까지 이 생태계에 묶이기를 자처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락인 효과가 오히려 더 강력해진 겁니다. 게다가 회사의 현금 지출 부담은 확 덜어내면서도 AI 용량 제공 사업에서 32%라는 높은 총 이익률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서 32% 마진을 남기다니 정말 창조적인 재무 전략이네요. 승자의 저주를 완벽하게 피해간 거군요. 네. 기술의 시대의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칩을 가졌는지만큼이나 그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게 설계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걸 시사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영리하게 현금을 지켰다면 그 다음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적과의 동침이죠. 멀티 클라우드 전략 말씀이시군요. 네, 멀티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수익이 전년 대비 531%나 팽창했어요. 과거에는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무기 삼아서 고객들을 자기네 클라우드에만 가둬두려고 높은 장벽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 전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실리 위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33개 리전, 구글 클라우드 14개 리전에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전면적으로 깔았고요. 클라우드 1위인 아마존 AWS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4분기까지 AWS의 22개 리전을 확보하며 완전히 밀착할 예정입니다. 경쟁사 안방에 자기네 핵심 엔진을 떡하니 심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멀티클라우드로 달려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핵심 개념이 바로 데이터의 중력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곧 연료이자 권력이거든요. 데이터가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그 개념이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글로벌 기업의 CTO라고 가정해보죠.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AWS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신 AI 기능을 쓰고 싶어서 알아보니 그 무거운 데이터를 전부 다 빼내서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 전송 비용에 서비스 중단 리스크에 보안 문제까지 겹치면 차라리 AI 도입을 포기하고 말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무리하게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다 포기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와 AI 기술을 고객 데이터가 잠들어 있는 경쟁사 클라우드 안으로 직접 밀어넣자고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마호메트가 산으로 가지 않으면 산이 마호메트에게 오게 하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아예 짐을 싸서 산으로 걸어 들어간 격이니까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최근 AI의 핵심인 벡터 임베딩 기술 때문에 이 결정이 더 빛을 발하거든요. 벡터 임베딩이요? 네, 복잡한 기업용 문서를 AI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게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이걸 지연 없이 쓰려면 막대한 데이터와 AI 연산 기능이 물리적으로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익숙한 AWS나 구글 환경을 그대로 쓰면서도 데이터 이동 없이 최신 AI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531%라는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고객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준 달콤한 대가인 셈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유연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실리를 챙기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번에 독립한 틱톡 US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틱톡 US의 지분 15%와 이사회 의석을 확보한 건이죠. 무거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가 Z세대가 열광하는 숏폼 플랫폼의 주요 주주가 되다니 뭔가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기술 공급업체와 전략적 투자자의 지위를 영리하게 결합한 케이스예요. 기존에는 틱톡의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해주면서 클라우드 사용료를 받아왔잖아요. 건물주처럼 월세를 꼬박꼬박 받았죠. 그런데 지분 15%가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틱톡 US가 성장하고 수익을 낼 때마다 지분법을 통해 회계 장부에 영업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월세 받던 건물주가 그 건물 1층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니콘 스타트업의 지분까지 확보한 벤처 캐피탈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런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이나 지분 투자를 하려면 자금력이 필수겠죠. 네, 자금 조달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2026년 내 최대 500억 달러 규모를 계획했는데 벌써 300억 달러를 빨아들였다고요. 네, 투자 적격 등급 채권과 의무전환 우선주를 혼합해서 순식간에 조달했죠. 여기서 주목할 건 자금 규모보다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 반응이 어땠는데요? 의무전환 우선주는 향후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꽤 공격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목표치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와,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걸 뻔히 알면서도 줄을 섰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전략과 미래 가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멀티클라우드 확장이나 캐펙스 디커플링 전략이 금융시장에서도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는 뜻이죠. 자, 자본도 든든하고 인프라도 똑똑하게 깔았으니 이제 소프트웨어 본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업계 계신 분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에 도는 사스 종말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AI 코딩 도구들 때문에 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망할 거라는 그 비관론 말씀이시죠? 네, 요즘 AI가 몇 분 만에 뚝딱 코드를 짜내니까 굳이 비싼 구독료 내고 무거운 기존 사스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기술 발전의 아주 파편적인 단면만 본 섣부른 착각입니다. 착각인가요? 네, 단순히 데이터 입력하고 장부 정리하는 가벼운 앱들은 AI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의존하는 핵심 사스 시스템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하긴 복잡성이 다르긴 하겠죠. 오히려 선두 기업들은 AI를 무기 삼아 기존 사스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퓨전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내에 100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내장해 두었어요.
기본 지능으로 아예 탑재해버린 거죠. AI가 소프트웨어 안에 상주하는 능동적인 일꾼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내부 사례를 보니까 소규모 팀이 이 AI 도구들로 순식간에 세 개의 새로운 고객 경험 앱을 만들고 심지어 자체 웹사이트 생성기로 자사 공식 홈페이지까지 새로 구축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증명하는 1차적인 변화는 개발 생산성의 폭발이죠. 하지만 진짜 목표는 거대한 생태계 자동화입니다. 생태계 자동화요? 헬스케어 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병원, 약국, 보험사가 각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며 파편화되어 있었죠. 환자 정보 넘기려면 서류 떼서 팩스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생태계 자동화는 이 흩어진 섬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급성기 병원의 진료 기록이 동네 진료소, 외부 실험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게 보험사의 지불 시스템과 즉각 연동됩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호사들 교육과 배치를 조율하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나아가 FDA 같은 국가 규제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이메일 자동 발송 수준이 아니네요. 수십억 달러짜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혈관을 AI가 통제하고 연결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AI 코딩 도구로 만든 앱들이 기존의 거대 사스 생태계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규제 이해도,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프롬프트 몇 줄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AI는 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자동화 관제 센터로 격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AI 생태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려면 결국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데이터 센터로 다시 시선이 가는데요. 여기서 좀 원초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요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자 근처가 아니라 와이오밍 같은 외진 곳에 짓잖아요.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씩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발생해서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연 시간에 대한 상식을 AI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찰나에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주식 초단타 매매 시스템이라면 뉴욕에서 와이오밍까지 왕복하는 100m초 내외의 시간은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온라인 게임 할 때도 핑이 조금만 튀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돌려가며 추론을 하는데 어차피 수초가량의 절대적인 연산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아,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길다는 거군요. 네, 뉴욕에서 와이오밍까지 데이터가 날아갔다 오는 40ml초의 지연은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수초의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체감조차 불가능한 찰나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떨어진다고 제가 불만을 느낄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현재 AI 인프라의 진짜 병목은 네트워크 지연이 아니라 전력과 열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드웨어 연산 속도의 한계입니다. 아, 그래서 비싼 도심을 고집할 바에야 전력과 냉각수가 무한히 풍부한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짓는 게 훨씬 똑똑한 전략이 되는 거군요. 거리의 제약을 버리고 확장의 자유도를 극대화한 겁니다. 지연 시간이라는 오랜 강박에서 벗어나니 본질적인 전력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그리고 인프라 유연성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나 대형 금융권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소버린 AI 시장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이 기업의 접근법이 아주 독보적이죠. 소버린 클라우드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우리 영토 안에 둬라 수준을 활쩍 넘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나요? 시스템 운영 주체의 국적, 계약 체결의 법적 관할권, 심지어 중요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완벽한 운영 통제권을 국가가 쥐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 내놓은 얼로이 아키텍처가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쟁사들은 보통 까다로운 고객을 대할 때 핵심 기능 일부만 떼어내서 제한적인 엣지기기 형태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반면 얼로이는 양보가 없어요. 상용 클라우드의 모든 최신 AI 플랫폼과 수백 개 기능을 풀스택으로 포장해서 현지 정부 통제하에 아예 통째로 구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안보 규제를 100% 지키도록 우리 최신 기능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너희 안방 서버실에 깔아줄게. 통제권도 너희가 가져.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군요. 이 보안 우려로 끝까지 주저하던 각국 정부나 보수적인 대형 금융권들이 마침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 문제를 완전히 역이용한 전략의 승리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쉼없이 파고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하고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운 좋게 AI 서버를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데이터 이동 제약을 깨뚫어 본 멀티 클라우드 전략, 파트너 자본을 끌어들인 창조적인 캐펙스 디커플링, 지연 시간 오해를 깬 데이터 센터 재배치,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는 AI 에이전트까지. 이 모든 전략적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17년 만에 폭발적 동반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회의를 준비하시든 투자 결정을 내리시든 오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담아내고 누구의 자본을 레버리지 할 것인지 읽어내는 눈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기술적 우위와 재무적 구조가 융합된 다차원적인 비전이야말로 미래 시장의 패권을 가르는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밀도 높은 대화였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약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아까 AI가 이끄는 생태계 자동화 이야기 했었잖아요. 머지않아 기업의 회계 장부 마감같이 극도로 예민한 업무조차 인간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하죠. 스스로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 실무자로 격상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천 명의 엘리트가 매달리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나 금융 생태계의 실질적 통제권을 결국 AI가 쥐게 된다면 미래의 기업 조직 안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진짜 역할, 즉 우리가 굳게 믿어온 직업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할까요? 단순한 시스템 관리자로 남을지 아니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철학자가 될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가올 기술의 파도와 직접 부딪히며 각자가 찾아나가야 할 몫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꽉 찬 대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적 직관을 한 뼘 더 예리하게 벼려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날카로운 지적 탐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